윤석열 대통령의 봄 탄핵 기각 시나리오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봄 탄핵이 인용되고 2심에서 무죄가 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봄이겠죠. 그런데 2심에서 설령 유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도 대법원은 재판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은 중지될 것이다. 왜? 헌법 84조 때문이다. 제가 이게 하도 해석이 분분해서 오늘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요, 소추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이게 뭐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의인지 아니면 법률상의 정의인지는 제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소추라는 개념은 기소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재판에 소를 제기하고 탄핵도 소추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재판을 제기한다는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군요.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소추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이미 소추 자체가 불가능한 이 재판은 중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요. 맞습니까, 장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계속된다는 입장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했지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네. 두 가지 중에 다수설이 있습니까? 이게 다수설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아마 이 의견은 상당히 팽배한데 어떤 쪽도 이게 선례가 좀 없다 보니까 의견이 좀 하는데 기본적으로 헌법 84조에는 이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소와는 좀 다른 의미로 소추라고 넣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기소와 이 공판의 어떤 유지 가치를 공소유지 가치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저희가 완전히 딱 떨어지는 선례가 있는 건 아닌데 5.18 특별법 당시에 이게 소급 입법이다, 시효가 중단이 됐냐 이게 상당히 법리적으로는 쟁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소급 입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소추 권한이 이 제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고 선출된 권력으로서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불려다니거나 검찰의 이 기소 여부에 따라서 이 권력이 굉장히 좀 요동치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가 들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헤아리면 뭐 기소뿐만 아니라 이런 공소 유지를 위한 재판 자체도 중단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좀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김 전 대변인님, 제가 정치부 현장을 취재하면서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출범 이후 계속 괴롭혔던 이슈가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인데 그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괴롭히는 것 아니냐. 똑같은 3년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이 그 어떤 이 사법적 관계된 부분들을 갖다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려고 들겠죠. 그러나 방금 이 장유미 변호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헌법상에서 그 이 대통령에게 이 소추를 제기하지 못하게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직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미 재판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중지되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한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 이것은 그냥 말씀 그대로 정치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 대통령의 임기 내내 그 부분을 어떤 이 정쟁의 요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 헌법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소추 불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이상한 걸로 걸고 넘어지지 말아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잘못한 짓을 한 사람은 대통령 할 생각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그 기소권에 대해서 그것이 무조건 멈춘다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분한 지금 해석이 있고 팽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만
해석되고 있는 것이 다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죠. 그런데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방식을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보수가 아니죠.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수구를 넘어서서 내란 수계를 지킵니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극우 정당 맞지 않습니까? 전에 내란의 힘이라고 누가 주장을 했더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화내던데 이제 내란의 힘 이상으로 극우의 힘 된 거 아닙니까? 정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극우라고 하는 어떤 구석으로 몰아넣음으로써 민주당의 지평을 넓히겠다 이런 전략인 걸까요? 그렇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를 다른 어떤 위치로 몰아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그러면 보수 이외의 영역으로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계산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공격이 맞으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 역시 극우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 이 주장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지금 심리 과정이나 혹은 그런 결정을 지금 굉장히 반대한다. 그러므로 극우다. 이 논리도 사실 잘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똑같은 박근혜 탄핵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혁명을 해야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럼 이게 보수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포지셔닝을 하고 그 포지셔닝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런 지지자들을 확장시키는 거는 좋은데 이 논리가 과연 지금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유권자들과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에게 우리를 지금 보수라고 생각하는 건지 극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는 판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예.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 당내 비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비명계 인사 중에 한 명인 박용진 전 의원,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죠. 만나고 나서 좀 기류가 달라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득표 확장성 측면으로서 보면 나쁘지 않은 선거 캠페인, 실사구시하는 이제 진보, 그래서 확장적인 진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량을 넓게 쓰는 진보여야 되고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을 다 써서 골문 어느 쪽에서 슛을 때려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진보여야 진짜 진보지. 진보라고 하는 간판 걸어놓는 걸로 진보되는 게 아니에요. 전 대변인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 대표 발언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뭔가 당내에 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뭐 합의를 구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 애초에. 아하. 왜냐하면은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라는 강령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중도의 영역까지 또 중도를 넘어서서 중원을 더 넓게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가지고 왔었던 정당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중도 보수 쪽에 있는 진영을 대변하기보다는 극우 쪽에서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가 영역이 비었네. 우리가 저기를 갖다가 이제 빨리 저기 들어가서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우리 진보 보수 또 중도 진보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용력 넓은 정책으로 실사구시 실용주의적 정책을 펴가는 것이 이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고 거기에 박용진 의원이나 김경수 전 지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동장을 넓게 쓰자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데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어떤 이 다른 이견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이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후보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강령과 역사 연구자들에게 중도 보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대중 등 역대 민주당 지도자들도 종종 써온 표현입니다. 민주, 성장, 분배, 평화, 안보, 개혁 모두 민주당의 전통이며 가치입니다.
진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항상 중도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죠. 심지어는 그 DJP 연합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성향과도 손을 잡고 집권을 이뤄낸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중도층 표심 전략, 공략을 하는 그 전략이 잘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본인이 중도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밝힌 조사 참여자들이 민주당 지지도가 2월 둘째 주보다 다소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올랐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다음 김 전 대변인 말씀 청하겠습니다. 아직은 중도가 첫 번째,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이 아직 확실히 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헌재와 관련돼서 최후 진술까지 끝난 다음이라면 그 다음에 중도가 어떻게 흐르는지가 봐줘야 되고, 자, 두 번째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 유보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 역시 아직은 확실하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클릭 하더라도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서사가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이 정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중도주의자다, 중도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사실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정당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곧 민주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표로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중도층에게 이 정당은 진짜 중도 보수 정당이구나라고 인식이 될까요? 실천적인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52시간도 이게 예외하는 반도체 적극적으로 하고 노란봉투법 그거 더 이상 이제 특별히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중도 보수 성향의 입법안과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당 내부에서 뭐 어떤 합의가 이뤄서 맞습니다, 확장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중도층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 전 대변인님. 글쎄 오늘 리얼미터의 그 조사 결과 뭐 약간 좀 줄어든 것처럼 이 폭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직전에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의 그 지지가 상당히 더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양상도 있습니다. 예. 저것이 사실상 뭐 하나의 추세로 본다면 여전히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정책들,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중도층을 겨냥해서 민주당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여전히 유효한 그런 전략정의 하나인 것 아닌가 싶고요. 당에서 어떤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라는 걸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 국민의힘에서 그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중도에 대한, 또 이 중도를 넘어서 중원의 저쪽 끝쪽에 있는 분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노력은 필요한 순간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꽃피는 춘삼월이 윤석열 대통령의 봄이 될지 이재명 대표의 봄이 될지 알아봤습니다.